요즘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좀 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 아니지만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큰 그림들을 항상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나눌 수는 없고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전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진실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쟁 이면에 있는 실체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기도의 방향들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뭐 들으시겠지만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때 우리가 약간의 개념을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1970년대 냉전 시대에는 세계는 미국과 소련으로 해서 양분화됐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붙든 소련에 붙든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 속의 공산주의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를 가진 나라들은 있지만 그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제대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단순히 선과 악의 어떤 구도로서만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이념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파의 진영과 좌파의 진영,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보편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고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법이 있고 그 나라 안에서 법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집니다. 그래야 나라가 보존이 되죠.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안에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법이냐? 힘센 나라가 법이 되는 게 국제사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나라가 생존하게 되고 그 나라가 말하는 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이념이나 사상, 뭐 인권,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나라들이 동맹을 맺거나 이러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와 우리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동맹을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이제 러시아는 나쁜 나라,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이 전 세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는 이 기회에 망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되게 분명하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좌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어떤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프레임으로 다른 나라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우파 진영의 국가로 보는 거고 러시아를 좌파 국가로 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지금 문제를 우파, 즉 지금 집권 세력인 젤렌스키 정권이 우파고 거기에 반정부 세력은 좌파니까 이 좌파는 나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소련에 속했던 나라였죠. 소련의 영토였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죠. 근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 사람들. 근데 그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는 또 우크라이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를 동경하고 러시아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입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볼 때는 반정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좌파와 우파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나쁜 나라죠. 옛날부터 러시아는 늘 나쁜 나라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나쁜 나라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형국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내가 볼 땐 더 괜찮은 나라입니다. 지금의 형국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느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만을 가지고 이 두 나라의 지금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계 사람이죠. 2019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스라엘 방문해서 야드바셈에서 자기의 조부를 이제 위해서 헌화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젤렌스키가 유대계니까 또 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 또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유대계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젤렌스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의 젤렌스키 정권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좋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혼미함이 되는 겁니다. 전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교안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거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그래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황교안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정치적 그 종교와 어떤 그 혈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장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우리 저 기독교인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막 이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혼미함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연, 지연, 종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정책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웠던 정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것, 또 유대적 혈통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젤렌스키를 이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떨어져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금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단언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미혹되지 않고 또 기도의 방향들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큰 그림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향들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군 그리고 반정부군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은 정부군은 좋은 나라, 좋은 거, 반정부군은 나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반정부 세력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러시아계 사람들인 거예요. 분리주의자들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어부터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립되기를 원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정부 세력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면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러시아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이거를 친러 세력과 반러 세력의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기의 영토로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땅으로 여기는 것 또한 사실은 무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었죠. 근데 그때 동시에 그 같은 해에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 친러 성향의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서 축출이 됐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것 같죠. 왜 반러 세력이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극우 세력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우파는 괜찮은데요. 극우가 되어지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극우 세력들이 그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이 젤렌스키의 정당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뒤에 배후의 세력들이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2월 달에 러시아가 침공을 이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지금 한 달째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루지 않고 제가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좀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푸틴이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들을 그 제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분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생뚱맞게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 나치가 등장을 했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침공을 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막 비난을 하죠. 국제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아조프 민병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반정부 세력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그 돈바스 전쟁 때 아조프 민병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아조프 민병대가 왔고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이 아조프 민병대가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돈바스 전쟁을 통해서 두 개의 독립국가가 생겨납니다. 아주 조그만 이제 그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조그만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가 인정한 아주 조그만 국가예요. 그게 지금 이제 돈바스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두 개의 조그만 독립국가를 러시아가 인정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조프 민병대가 창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아조프 민병대는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나치를 추종합니다. 나치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대부분 나치를 지금도 신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인들이고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조프 민병대는 아주 위험한 이 극우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병대죠. 군사란 말이에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사설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정확한 인원은 뭐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네,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계속 이제 뭐 그런 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 아조프 민병대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학살하고서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이 학살당한 사람들이 다 러시아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봤을 때는 자국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푸틴은 상남자인 겁니다. 멋있는 거죠. 자국의 국민이 국경 넘어서 엄청나게 학살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엄청난 2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교하면은 푸틴은 멋있는 남자죠. 모든 그 비난을 맞아가면서도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국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문재인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조프 민병대가 이런 조직이 돈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면은 좌파들이 조직이 많잖아요. 다 돈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돈 없이는 이 민병대가 세워질 수 없죠. 근데 그럼 아조프 민병대를 누가 세웠겠습니까? 미국이 세웠습니다. 배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조정하면서 이 민병대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키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조프 민병대에 미국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라는 것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이제 아조프 민병대에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조프 민병대.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이 그 중동의 그 대부분의 큰 테러 단체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 뭐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만든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쪽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컨트롤하기 위해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들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물이 빠지면 버리죠. 그래서 와해되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자생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미국을 또 이제 공격하는 형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테러 단체들이 지금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주로 그렇고 러시아나 중국도 이러한 이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들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은 미국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카에다도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9.11도 미국이 다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 하여튼 뭐 그건 오래된 얘기니까 뭐 이제 얘기해봐야.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조프 민병대도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조프 민병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젤렌스키도 사실은 그 미국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를 향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10년 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시리아 내전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시리아 나라만 박살이 나는 거죠. 끊이지 않고 있죠. 왜 서로 이기지 못할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으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국에서 싸우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서로 이제 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다른 나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0년에 독일이 이제 통일된
되어질 때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들이 이제 소련을 만났습니다. 소련은 91년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동독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독일로 통일된 것은 자유민주주의로 병합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소련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소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소련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나토 쪽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합의로 해서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인을 하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버리고 말을 바꾸거나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사인했던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이 문재인이 김정은과 끊임없이 5년 동안을 종전선언을 해서 페이퍼에 사인하려고 했었잖아요. 페이퍼에 사인해서 종전선언 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국제사회에서는 진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페이퍼에 사인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보적으로 강해지고 이 군사력으로 무장되어져서 힘이 세지면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평화는 사인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인으로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게 문재인인 거죠. 왜 자꾸 문재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얘기 제가 했죠.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나토가 러시아 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엔 어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러시아의 그 서쪽에 이제 나라가 위에 리투아니아하고 뭐 라트비아인가 조그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밑에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위에 조그만 두 나라는 이미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이 됐고 그다음 뭐 큰 영향력은 없고 벨라루스는 완전한 친러 세력의 국가입니다. 여기는 뭐 절대로 서방 세계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항상 약간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러시아의 서쪽의 허리가 완전히 다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중국 군대가 북한에 들어와서 휴전선에다가 군대들을 쫙 배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은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피켓 들고 중국 군대 환영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뒤에서 다 미국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벨라루스와 이 우크라이나 빼고 동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나토에 다 가입했습니다. 1990 이제 년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러시아는 얼마나 그 피말라갑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가 남은 건데 여기마저 가입하려고 하니까 자발적인 가입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가 외형적으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억울하게 덤탱이를 썼는데 전범국가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뒤에서 미국이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일하는 방식이죠. 아주 그냥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국제관계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억울한 겁니다.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더 러시아 뭐 그 전쟁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뭐 러시아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알지만 나토는 그 예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유럽의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토의 총사령관은 미국의 장군입니다. 항상. 그래서 나토군은 실상은 미국 군대인 거죠. 나토가 이렇게 러시아와 국경을 같이 마주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기분 좋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이제 부통령인 해리스가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나토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이 해리스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미국의 어떤 결정이어서 해리스가 특사로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혼자 헛소리를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해리스의 상태가 바이든이랑 비슷하잖아요. 여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속마음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젤렌스키는 특사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이 가입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되어질 걸로 생각을 했겠죠. 얘기를 하자마자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나라 이 언론들이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재밌어요.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 놓고서 하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군대가 되게 한심하죠. 젊은 친구들 붙잡혀 가지고 저 포로가 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화하기 줘가지고 뭐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뭐 배고파요, 뭐 힘들어요, 뭐 이러고 있고 뭐 전쟁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5인 포격을 해가지고 자국 군대끼리 막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있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뭐 하여튼 뉴스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를 또 계속 잘 보시면요. 전쟁의 결과들을 중간중간에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뭡니까? 러시아가 야금야금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맨날 포로로 잡혀서 찌질 짜고 자국 군대끼리 서로 싸우고 뭐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누가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또한 전쟁의 실제적인 사실들은 또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진격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밑에 해안가 쪽으로 해서도 다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제사회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도할 때 대부분 CNN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CNN이 어떤 언론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내 언론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날씨는 진짜예요, 보면. 그래서 날씨 빼고 믿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는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점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했던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대 조직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그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전쟁을 끌어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조프 민병대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폭격을 하려고 해도 그 군대가 있는 지역에 민간인들을 그 포로로 데리고 있는 거야. 이 민간인들은 정말 가난해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제 좀 이렇게 좀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 이게 다 피난을 가거나. 근데 여기저기 갈 데도 없는 좀 이렇게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도망 못 가게 막아놓고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주로 하는 거죠.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을 쏠 때 항상 학교에서 쏘거나 병원에서 쏘거나 민간인 집에서 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날라오면 즉각적으로 원점 타격을 하는데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송을 합니다. 어디 건물에 1시간 후에 폭격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대피하라고.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테러 단체들과 전쟁을 할 때 굉장한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조프 민병대가 이슬람 테러 단체들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버티는 겁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싸우고 있으니까 러시아 군대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푸틴이 명령한 게 러시아 군대에게 민간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라 라고 명령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쟁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팩트입니다. 한국 언론이라보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방송 가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성 언론들은 당연히 러시아가 뭐 민간인들을 뭐 죽였다 어쩌나 막 이런 얘기들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전쟁하다 보면 민간인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당연한 거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이 보도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끌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끌게 되면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뭐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고 푸틴이 축출되고 뭐 어떤 탄핵이 되거나 뭐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경제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시간이 끌면은 러시아가 진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은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그 예비역 장군들이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젤렌스키는 나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고 이거는 나라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 군사 전문가들은 젤렌스키를 악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 아닙니까? 또 호랑이는 호랑이 아닙니까? 힘이 빠져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끌면은 러시아가 진다. 러시아에게는 시간도 많지만
그리고 시간을 끌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전쟁 물자를 보급을 못한다느니 뭐 안에서 지금 뭐 러시아 안에서 뭐 지금 굉장히 뭐 어떤 공격을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니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하는 중에 지금 푸틴은 무슨 공연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하면서 막 그 샴페인도 터뜨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쇼가 아니라 러시아 안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 공격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전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찬성하죠. 예. 러시아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 사실은 푸틴을 지지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장기 집권을 했죠. 근데 장기 집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나라가 살기 좋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으면 국민들은 사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치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오래 하는 게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국민을 살게 좋게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십 년 하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푸틴이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를 잘 잡아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루블화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뭐 지금 보급이 끊겨서 뭐 생필품이 없고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2014년 크림반도 병합한 이후로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해왔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어떤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제재를 한다 막 이런 보도들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 러시아 이제 숨통이 끊어지겠다 막 얘기하죠. 근데 다 필요 없는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러시아를 정말 경제 제재를 하려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드려도 어느 나라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존폐와 연결된 문제, 안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끊어라, 뭐 천연가스를 끊어라. 그러면 유럽은요,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가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에너지 문제가 유럽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가을쯤에 동유럽을 가면 엄청 춥습니다. 근데 에너지 문제가 늘 어렵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으로 가장 추울 때만 정부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난방을 틀어주고 끊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거를 끊는 순간 동유럽은 겨울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끊으라고 해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끊지도 못하잖아요.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냥 이제 광고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이런 모든 그 우리가 듣는 것들과 실제적인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게, 브릭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브릭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화국 해서 이 5개 나라의 약자를 써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2006년도에 러시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이제 경제 협력체 동맹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자국의 어떤 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경제 동맹인데, 근데 이 브릭스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화폐를 등장시키는 경제 동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가 나라로는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뭐 볼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도, 중국, 러시아 요 3나라만 딱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영토 그리고 인구 생각해 보세요. 이 5개 나라에 속한 전 세계 인구가 40%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나라가 모여서 뭐 해봐야 뭘 하겠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50% 되는 인구를 가지고 동맹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동맹이 결정되고 나서 별로 뭐 이렇게 좋은 성과는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브릭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일들이 계속 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뉴스에서도 브릭스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브릭스가 그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브릭스가 앞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유는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그 중앙은행들이 지금 CDBC를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CDBC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은행과 은행 사이에 정부기관과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은 이미 흐름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만드는 이 CDBC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결국엔 이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폐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5개 나라가 각 중앙은행에서 만든 CDBC로 연동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이 브릭스가 처음인 거죠. 각 나라가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도 이를 연결하는 동맹은 없었는데 이 브릭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5개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CDBC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DBC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화폐를 이 브릭스가 만드는 게 아니라 CDB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로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릭스에 함께 조인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쪽에 있는 우파 진영의 나라들도 브릭스에 가입해서 CDBC를 통해서 이러한 큰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에 조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죠.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이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지금 해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둘 중에 하나는 꺾여져야 이제 대장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잠자고 있던 용을 깨워서 러시아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브릭스를 통해서 중국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2대1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해서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지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전쟁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한순간에 제거됐었죠. 이게 이제 뭐 내란을 통해 쿠데타로 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미국이 제거한 겁니다. 근데 시리아는 내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시리아가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는 한순간에 제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하고 카다피의 공통점이 뭐냐면 석유 결제 시스템을 달러가 아닌 금이나 다른 통화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막 금을 보이면서 이제 금으로 한다 하면서 공개도 하고 이랬었죠.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미국이 이제 사담 후세인을 공격했을 때 석유를 빼앗으러 가는 건다 아마 사람들이 이랬는데 미국이 뭐 그런 수준의 그 나라는 아닙니다. 석유는 안 건드려요. 근데 석유 대금을 달러로 계산하지 않게 되면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대금을 달러로 계산하는 건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후세인을 제거하고서도 원유는 이라크 내에서 여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리고 계산은 항상 달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음에는 안 드는데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우방으로 삼는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 중에서 이제 최고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합의를 해서 석유 결제 대금은 우리는 달러로 한다 해서 중동의 모든 산유국들이 다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고 그 정권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제 달러를 건드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케네디가 암살됐던 것도 사실은 보면은 케네디가 FRB는 사설은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은행으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달러를 건드리는 것들은 용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브릭스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볼 때 이 브릭스를 어떻게 해요? 미국에 도전하는 반미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흔드는 게 됐죠. 그래서 절대로 미국이 좌시하고 둘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 이렇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러시아를 건드려서 2대1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금 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조금 다른 관점을 보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들은 뉴월드 오더를 실행하려고 하는 세계 정부 세력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는 오히려 이 세계 정부 세력에 저항하고 있는 반세계 정부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더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여기 하나로 보지 말고 국제사회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폭넓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세상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브릭스나 미국이나 다 그놈이고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땐 세상 나라이긴 한데 지금의 이런 뉴 월드 오더를 실행하려고 하는 세계 정부 세력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오히려 브릭스는 세계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뭐 거기를 응원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봐서 안 되고 이게 그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그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 지금 인발부 돼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수면에서 드러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번져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훑어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 뭐 러시아가 이길까, 우크라이나가 이길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쟁 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 파생되어지느냐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뉴스들을 통해 볼 때 딱 하나 캐치했던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강력하게 제재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들, 이런 재산들, 국가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그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좀 보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러시아보다는 사실은 미국이 염두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중국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이제 좀 파악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직 수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꺾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요. 언제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걸 뭐 나중에 제3세계대전으로 부르든 뭐 하든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지금의 이 흐름 안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니면 중국과의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합법적으로 러시아에게 이렇게 제재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의 자산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압류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는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 살았던 저로서는 이때 미국의 금융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뭐 버블 경제다, 너무 뭐 금리가 너무 낮았고 뭐 아무한테나 돈을 꿔줬기 때문에 이랬고 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평범한 서민들이 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금융권이 무너지면서 페이먼을 하지 못해서 집을 뺏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또 이제 또 충격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이 힘들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는데 재미난 건 그 중에서 미국에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중국 정부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잖아요. 원하면 언제든지 뺏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돈을 중국이 아닌 해외로 빼돌려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됩니다. 전 세계 중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집도 많이 사기도 했지만 이제 어떤 큰 회사나 국가적으로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많이 미국이 이 리만 브라더스 금융 사태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번 샥 흩은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LA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서 살았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도 그 공터들이 많았는데 그 공터에 주택단지들을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반 이상이 입주를 안 하고 렌트를 줍니다. 집주인들이. 새 집을 지고 렌트를 줘요. 근데 렌트를 내놓을 때 그 간판들을 제가 보면 다 중국 부동산들이에요.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집주인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한번 안 와본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국인 부동산들한테 연락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2008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들을 계속해서 미국에 보내서 재산을 이제 이렇게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택단지들이 크게 개발이 되어지면 반 이상이 중국 사람거예요. 반 이상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미국 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영토의 그 점유율이 확실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볼 때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뭐 돈을 가지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그 나라에서 땅을 살 수는 있죠, 합법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땅을 외국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투자하지만 미국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도 미국 내에 미국의 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땅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로 미국 내에서는 심각한 안보적인 위협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번 다시 싹 쓸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면은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바로 중국의 자산들을 다 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지금 그 부채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죠.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디폴트가 나서 의회에서 임시로 승인해가지고 예산을 또 투입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국가가 파산했을 텐데, 미국이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뭐 때문입니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찍어내면은 결국엔 파산하는데, 미국이 파산하면 전 세계가 파산하기 때문에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하고 싶어도 미국은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찍어내니까 미국도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의 숫자가 경을 넘습니다. 이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달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영원토록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걸 한번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우리 컴퓨터 그 팩토리 리셋 아시죠? 팩토리 리셋 딱 누르면 초기화 탁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럴 필요 없이 팩토리 리셋 하면은 컴퓨터 처음 살 때 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갚을 필요 없이 리셋을 하면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 다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데, 오늘날의 미국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참 좋은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을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검은 그림자 세력이죠. 네, 그래서 그 미국, 눈에 보여지는 미국과 실제로 미국을 통제하고 있는 검은 세력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전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며 제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을 통제하고 있는 세계 정부 세력들이 전쟁했을 때 좋은 이유가, 세계 정부 구성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리셋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리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혼란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 그 평화의 방법이 뉴 월드 오더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2대1로 해서 싸울 때 제가 볼 때 결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제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려요. 미국이 진다. 그래도 미국이 이긴다. 근데 우리는 누가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확장되어지는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면서 계속 어떻게 번져갈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말고 그 전쟁의 가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핵 협상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좀 들어보면, 그쪽에 이제 언론과 연결돼서 계속 이렇게 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 다 마쳐진 상태예요. 근데 언제 공격할 것이냐, 이것만 이제 남은 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땐 동쪽 끝이지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서쪽의 끝이죠.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전쟁의 가능성들이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부정선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안 됐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윤석열을 세우신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부정선거가 되게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는데, 한국은 막아주셨다는 거. 이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전쟁입니다.
이재명이 됐었으면 나라는 더 망가지겠지만 전쟁은 조금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겠지만 전쟁은 조금 더 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그 문씨 아저씨하고 비슷한 흐름 안에서 이 그 친북 그 성향의 이제 그 어떤 흐름으로 북한에 맞춰주죠.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디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명확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부대를 만들고 북한을 이제 선제 공격하는 것들을 결정했고 난 후에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분명하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아주 분명하죠. 북한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보시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저 용산으로 가는 것도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쟁의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해석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흐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도 사실 아시아죠. 저 위에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한국, 중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좀 이 아시아의 상황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으로 번질지 이스라엘로 번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시아 내에서 어떠한 새로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국가마국의 전쟁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그래도 제가 이제 한 10년을 전해 왔는데 10년 정도를 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여진 이제 내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면 대략 보여지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다양한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전해오고 중동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터키의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이게 국가마국의 전쟁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눴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뭐 정말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끝까지 다 왔나 보다. 그래서 뭐 어디 뭐 짐 싸가지고 어디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편안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땅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우리의 불신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혹시 이제 뭐 짐 싸서 어디 갈 일이 있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혼자 안 가고 얘기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제 급해서 그냥 혼자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난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면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제3차 세계대전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놀라실 거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한번 전쟁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게돈이나 이 국가마국의 전쟁, 고개 전쟁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약간 제가 볼 때 이건과 같아 하면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뭐 또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에 관련된 전쟁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계시록 우리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좀 연결해서 보고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복인의 붉은 말, 세 번째 인의 검은 말, 네 번째 인의 녹색 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흰 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부터 붉은 말, 화평을 제하고 칼로 죽인다. 전쟁이죠. 세 번째 검은 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이게 이제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근도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점점 극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 녹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다 얘기하죠. 예,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이 섞여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다섯째 인에서는 뭐냐면 순교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봉인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 세계 모든 것들을 흔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산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과 계곡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감람산보다 높은 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진을 통해 다시 한번 다 평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정말 두려운 일들. 여기서 지진이 뭐 좀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지각을 바꾸는 그런 이제 지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날 얘기하는데 이게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고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인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가만 보면 저 앞장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시죠. 그러다가 계시록 4장에서 24 장로들이 이제 좀 나오다가 자 5장에서 그 뭐가 나오냐면은 5장의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이제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편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책을 취하여 8절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심판, 일곱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어린 양이 계시고 책을 가지셨는데 그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향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태우죠. 그 향을 하나님이 맡으시며 기뻐하시는 게 제사입니다. 그 향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이 받으시는 그 향이 제물이 드려지는 향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기뻐하시며 이제 인을 떼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 심판이 있기 전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향으로 인하여 메시아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져야 메시아가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이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녹색 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각 말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해석들을 막 하는데 각각의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큰 그림 안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녹색 이 네 가지의 그 색깔을 하나씩 보기보다는 이거를 그 하나로 연결해서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보는 것도 또 이렇게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충돌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이제 아랍 국가들입니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랍 국가들의 국기의 색깔이 이 네 가지의 색깔입니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이 네 가지의 컬러를 믹스하는 게 모든 아랍 국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죠. 근데 이제 그 글씨 써져 있는 건 흰색이죠. 그러니까 녹색과 흰색. 어떤 나라들은 세 가지의 컬러를 갖고 있고 다른 컬러들을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흰색, 녹색, 검은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는 네 가지의 색을 다 있기도 하고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각각의 의미보다는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랍 국가가 아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컬러에 포함이 되어지고 터키도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터키도 아랍국이 아니지만 이 그림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터키나 이란이 이제 또 이스라엘 전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화평하면서 지금 굉장히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시록 6장에서 풀어지는 일들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항상 관련된 전쟁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확정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으로 그 이스라엘이 아랍국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순간에 틀어지게 되면서 이런 계시록 6장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 날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서 아마 이게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서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쁘게 해드리고 메시아께서 이제 이인을 떼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가오는 수많은 새로운 전쟁들, 혼란함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져서 금대접에 담겨 메시아께 전달되어질 때 메시아가 그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언의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채워지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메시아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정말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누가 보고 인정하고 하는 걸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서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 공동체는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합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리하여 정말 메시아께서 이 향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포션이 채워져서 메시아께서 받으시는 그 향의 기도의 향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환란이 임하고 전쟁들의 소식을 들을 때 더욱더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기도의 부르신 자리에 끊임없이 서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셔서 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며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 금향 대접에 거룩한 기도가 채워져 우리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